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능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수능 종합 방역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이나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 113곳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고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50개 주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우세를 예측하는 여론조사가 많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숨은 보수표가 얼마나 있을지가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유럽 각국에서 통행금지 반대 시위가 계속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 재도입에 따른 거부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방역수칙 준수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호소했고 영국 존슨 총리도 강력한 대응 없이는 재앙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고유의 난방시설인 구들장을 응용한 영농법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의 작은 섬 청산도에 있는 구들장 논인데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길래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는지 날씨학개론에서 집중 탐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지난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선언했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로드맵 정비를 주문하고 저탄소 산업 구조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과 대체 연료 개발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기후 위기 대응 비상 결의안을 의결한 정신을 살려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 정부에서 노력이 지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격리 중이어도 병원이나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또 방역을 위해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고등학교와 수험장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교육부가 내놓은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신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수능 대책은 방역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먼저 확진자나 격리자도 수능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확진 수험생을 위해 시도별 거점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시험 공간이 마련되는데 3주 전인 오는 12일까지 이곳으로 옮겨 입원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시험 지구별 2개 내외의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동은 자차가 원칙이지만 필요하면 구급차를 지원합니다. 또 방역을 위해 수능 일주일 전부터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격리 확진 수험생 규모가 급증하는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방역 대책 시행 및 대국 및 협조 요청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교통 대책은 예년과 비슷합니다. 수능 당일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은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합니다. 지하철의 출근 혼잡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행 횟수도 늘릴 예정입니다.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포사격 등 군사훈련도 금지합니다. 수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집합 시험인 만큼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시험에서의 수험생 감염 위험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올해 수능은 다음 달 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52개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시험장은 오전 6시 반부터 출입할 수 있는데 수험생은 늦어도 8시 10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진단시약 1개 제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시 진단키트로는 국내 최초로 코젠 바이오텍의 제품 1개를 정식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검사 한 번으로 3시간에서 6시간 안에 코로나19와 독감의 진단 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RT-PCR 진단 방식입니다. 앞서 코로나19 진단 시약으로만 정식 허가받은 제품은 모두 4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건강검진을 미뤄놓은 사람들이 기한에 쫓겨 병원으로 몰리지 않도록 검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이달 안에 결정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건강검진 수검률이 떨어졌다며 직원이 검진받지 않으면 직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달 셋째 주쯤 최종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체계에서도 현재 시행 중인 1단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설계됐다며 현재까지 이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환자가 급증한다면 단계를 조정할 수도 있지만 현 상황을 보면 오는 7일 시행 때 굳이 단계 조정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발생 추이와 관련해서는 환자 수는 줄었지만 주간 흐름을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한두 곳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다양한 공간에서 산발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5단계로 세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놨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늘어나는 대신 영업 중단 조치는 줄어듭니다. 자영업자들도 시민들도 바뀐 지침을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쇼핑하는 사람들. 그동안 백화점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분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손님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제는 마스크 착용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그냥 집 나갈 때 뭐 핸드폰 챙기듯이 마스크 챙기고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별로 다른 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포함된 약국. 가끔 마스크를 벗고 약을 먹곤 하는 환자들에게 무어라 말하기 어려웠던 약사들 역시 새로운 지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이었는데 이런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더 보호받게 돼서 이 제도를 저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카페는 사람 간 접촉이 많은 9가지 중점 관리 시설에 포함돼 방역 수칙은 더 깐깐하게 지켜야 하지만 영업 중단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되더라도 인원을 제한하면 영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완화돼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손님들이 오실 거라고 기대가 조금 커요. 그래서 좋긴 한데 그래도 그것만큼 방역 수칙을 좀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한때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한 달여간 문을 닫아야 했던 PC방 업주는 좀 더 빨리 이런 지침이 마련됐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작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생겼다고 하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폐업하는 사장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전에 폐업을 많이 막을 수 있었겠죠.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는 건 오는 7일부터입니다. 지침이 세분화하는 만큼 지역별, 업종별로 달라진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정부의 통신비 지원 영향 등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0%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15년 100을 기준으로 105.61을 기록해 전년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상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오른 가운데 세부 항목별로 농축수산물이 13.3% 상승하고 전기수도 가스는 4% 하락했습니다. 서비스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8% 하락했는데 정부의 통신비 지원으로 휴대전화료 소비자 물가가 급락하면서 1999년 10월 이후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결제가 지난해보다 17% 급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하루 평균 비대면 결제 규모는 8,33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대면 결제는 하루 평균 1조 4,090억 원으로 3.7% 감소했습니다. 대면 결제 중에서도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 결제는 18% 늘었으나 플라스틱 카드 결제는 5.6% 줄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추위와 함께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죠.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배출 저감 장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데 이를 어기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하늘은 맑아졌습니다.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든 데다 같은 이유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예년과 크게 달라섭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여전히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초미세먼지를 마시면 코로나 저항력도 함께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납품 일수를 길게는 6일까지 줄여보겠다고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해결사라는 인식을 같이 하며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작지만 소중한 실천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먼저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저감 장치를 달 수 없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겨울처럼 석탄발전소의 가동도 최대한 억제됩니다. 불가피한 가동에도 최대 출력 상한 80%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또 어린이집 등의 공기청정기 관리 전수검사도 곧 시작합니다. 최근 3년간 12월에서 3월까지의 초미세먼지 납품 일수는 무려 33일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등 미래차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래자동차 산업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산업부는 그동안 미래차 관련 업무를 자동차 항공과에서 수행해왔지만 세계 시장 경쟁이 치열해져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차과는 미래차 분야의 기술 개발 사업화, 보급 활성화, 산업 인프라 조성, 연관 산업 융복합, 글로벌 규제 대응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부쩍 쌀쌀해졌죠. 특히나 아침 출근길에는 겨울 냄새가 물씬 풍기던데요. 네. 이렇게 부쩍 다가온 겨울이 사실 반갑지만은 않은 게 바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네. 통상 겨울철에 접어들면 코로나19 위험이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떠오르는 게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이 실내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이런 감염 위험이 커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추워지면 사람들이 좀 따뜻한 실내에 머물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밀폐된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반면 또 환기는 적게 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또 뭐 연말 모임과 같은 사람과의 접촉이 늘어날 때이기도 하고요. 방역 당국도 바로 이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현재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 등이 누적된 상황이고요. 때문에 방역 당국은 언제라도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실내 모임은 많아지고 또 창문을 여는 일이 줄어들고 있어서 환기가 굉장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도가 낮아지고 건조해지면 또 코로나 확산이 더욱 쉬워지기 때문에 특히 이런 업무 공간들,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수시로 창문과 문을 열어서 환기시켜 주시고 손이 닿는 그런 부위에 대해서는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유행이 9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무증상 경증 환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고 있고 전파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은 구멍들이 모여서 댐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그런데 겨울철 코로나19 방역에 개인 스스로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는데 이 코로나19 외에도 원래 겨울에는요 감기나 독감 같은 그런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은 워낙 이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겨울철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코나 기관지 점막을 마르게 해서 바이러스가 쉽게 침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나 모든 바이러스는 날씨가 차고 건조해지면 훨씬 활동력이 강해지고요. 생존력도 강해집니다. 특히나 건조해지면 이 바이러스가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공기 중에 오래 머물 수 있고 밀폐된 공간에서 더 감염력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호흡기를 통한 다양한 바이러스가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감기나 독감처럼 호흡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감염돼 증상을 보이는 질환을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질환이 빈번하게 겨울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선 감기와 독감이 다르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네,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상부 호흡기계가 감염돼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종류만 해도 2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리노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이와 다르게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그러니까 한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감기보다 훨씬 전염성이 높고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감기가 뭐 발열이나 콧물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독감은 이보다 강한 고열이나 근육통 등을 동반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활성화된다는 겨울까지 찾아온 만큼 더욱 각별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이러스 때문인지 올해처럼 겨울이 반갑지 않은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올해 겨울 모두가 조금 더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개인 방역 수칙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이런 불편하고 힘든 겨울이 올해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 겨울은 2021년 하반기에 맞이할 겨울은 거리 두기 외에도 아마도 코로나19 백신 등 다른 대처 수단을 가지고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겨울이 거리 두기로만 방어하는 마지막 겨울이라고 생각하시고 거듭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올겨울이 코로나19와 싸우는 마지막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에 나서야겠습니다. 네, 이혜리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처음으로 8만 명을 넘는 등 가을철 재확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각 1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만 1,300여 명으로 집계되며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8만 명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를 기준으로 지난달 30일 하루 신규 환자가 9만 9,300여 명이나 나오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에도 8만 1,000여 명의 환자가 나오며 8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검사 대비 양성 판정 비율도 높은 수준으로 사우스다코타주를 50%를 비롯해 와이오밍과 아이오와주 등은 30% 이상을 보이고 있고 양성 판정 비율 5%를 초과한 주가 모두 36개 주에 달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현지 시각 5일부터 적용할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현지 시각 2일 하원에 출석해 봉쇄 조치 제도입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지난 주말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5일부터 12월 2일까지 4주간 잉글랜드 전역에 봉쇄 조치를 재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필수 업종 가게, 술집과 식당 등의 영업이 중단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존슨 총리는 최근 데이터를 볼 때 전국적 수준에서 추가 대응을 취하는 것 외에 대안은 없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하면 국민 보건 서비스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의료진이 의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유럽 각국이 잇따라 규제 조치를 재도입하거나 예고하면서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규제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당장 타격을 입는 업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입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야간 통행 금지가 실시되고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 문을 강제 개방하기 위해 그라인더까지 동원했습니다. 경찰은 나이트클럽 안에서 야간 외출 금지령을 어기고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6명을 적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빚어낸 전례 없는 광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럽 국가들이 규제를 속속 재도입하는 가운데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히느라 부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코로나19 감염고리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월요일부터 한 달간 부분 봉쇄 시행에 나섰습니다. 숙박업체는 여행객을 받을 수 없고 문화시설의 영업도 금지됩니다. Wir sind ganz wesentlich davon abhängig, dass die große Zahl der Menschen einfach vernünftig ist und mitmacht und damit andere Menschenleben auch rettet und hilft. 세계보건기구 WHO 등 여러 국제기구가 모여있는 스위스 제네바도 현지 시간 월요일 오후 7시부터 이달 말까지 부분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식당과 술집, 영화관, 박물관 등 비필수 영업장의 영업이 중단됩니다. 이탈리아도 야간에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고 주말 쇼핑몰 영업을 중단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상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Siamo cittadini di serie C. Allora noi non abbiamo diritto alle ferie, non abbiamo diritto alla malattia, non abbiamo diritto a niente, non ci tocca niente. Però in questa situazione, visto che c'è la crisi è per tutti, andiamo sostenuti. 유럽 각국이 아직까지는 지난번 도입했던 전면 봉쇄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추가적인 고강도 조치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차기 사무총장 선출이 한 달 정도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각 2일 스위스 제네바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제네바 당국이 앞으로 약 한 달간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부분 봉쇄 조치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일부 대면 회의가 화상 회의로 전환될 수도 있는 가운데 WTO 고위 관리들은 9일 일반 이사회 회의를 열고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를 공식 승인하려던 계획을 연기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WTO 측은 회원국 전체의 동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일 특별 일반 이사회를 열고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간접 선거로 각 주별로 배정된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인 270명 이상을 차지하는 후보가 승리하게 됩니다. 연방제를 채택한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로 주별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 독식제입니다. 미 대선의 특징과 절차를 정유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직접 대통령 후보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선거인단에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체 득표율과 상관없이
선거로 선출된 538명 선거인단의 투표로 대통령이 결정됩니다. 선거인단 538명은 각 주에서 선출하는 연방 상원의원 100명에 하원의원 435명, 그리고 의원이 없는 워싱턴 DC에 배정된 선거인단 3명을 더한 숫자입니다. 50개 주에서 각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듯이 2명의 선거인단이 각 주에 배정되고 인구수에 따라 10년마다 조정되는 연방 하원의원 숫자만큼 선거인단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선거인단 또한 5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텍사스주 38명, 뉴욕주와 플로리다주 29명의 순입니다.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와 몬태나, 델라웨어 등 7개 주는 선거인단이 3명에 불과합니다.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차지하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승자 독식제로 운영됩니다. 각 주별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를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데 선거인단 4명의 메인주와 5명의 네브래스카주는 좀 다릅니다. 주 전체에서 승리한 후보가 우선 2명의 선거인단을 가져가고 각 선거구별로 승자를 따로 가려 선거인단을 배정합니다. 이처럼 선거인단 투표를 하기 때문에 2000년 엘고어 후보와 2016년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전체 득표에서는 앞섰지만 확보한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패배했습니다. 선거인단은 12월 둘째 주 수요일 다음에 오는 월요일, 그러니까 올해는 12월 14일 각 주의 수도에 모여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에 대한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와 다르지 않은 요식행위에 불과해 개표와 함께 당락이 사실상 확정됩니다. 대통령 당선자의 공식 결정은 내년 1월 6일 미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한 후 공표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이번 미국 선거에서는 대통령은 물론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을 선출합니다. 현재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상원까지 거머쥘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한국계 인사 5명이 연방 하원의원의 도전장을 던지면서 이들의 당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어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의회 권력을 어느 당이 차지할까? 집권당인 공화당이 상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의회 권력 분점 구도가 바뀔지가 핵심 관심사입니다. 임기가 6년인 상원의원은 전체 100석 중 35석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되고 2년 임기인 하원의원은 435명 전원에 대한 선거를 치릅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이고 민주당은 45석이지만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2명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포함되는 의석은 공화당이 23석이고 민주당이 12석입니다. 공화당이 지켜야 할 곳이 더 많기 때문에 수세적인 입장입니다.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민주당은 공화당 의석에서 3석만 더 뺏어오면 다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직하면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에 상원 의석이 50대 50일 경우 대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다수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원에서는 현재 민주당 232석, 공화당 197석으로 상원보다는 격차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7에서 8석을 더 차지해 240석대 초반으로 다수당의 위치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미국의 정치 매체들은 대통령과 상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는 이른바 블루웨이브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경합주들에서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는 현역 의원인 뉴저지주의 앤디 김을 포함해 캘리포니아의 영 김과 미셸 박스틸 등 5명의 한국계 인사들이 연방 하원의원에 출사표를 던져 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이번 미 대선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선거 열기를 반영하듯 기록적인 투표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1억 명 가까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마친 가운데 현장 투표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얼마나 투표소에 나오느냐가 승패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9,5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계에서 빠졌거나 선거일 이후에도 들어오는 우편 투표를 감안할 때 사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1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이 뜨거운 투표 열기를 반영해 전문가들은 4년 전에 1억 3,800여만 명보다 많은 1억 6천여만 명이 투표해 60% 후반대의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50% 초중반의 투표율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유례없이 높은 투표율입니다. 4년 전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사전투표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편 투표를, 공화당 지지자들은 현장 투표를 선호한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입니다. 이런 선호도 차이가 개표 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승패를 가를 경합주 가운데 플로리다와 조지아, 오하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우편 투표를 먼저 개표하기 때문에 초반 바이든 후보가 우세를 보이다가 선거 당일 투표가 더해지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대로 우편 투표 개표가 늦을 수밖에 없는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주는 개표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겠지만 우편 투표가 더해지면 결과를 알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일 3일 후까지 유효한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를 받도록 한 펜실베니아주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And I don't think it's fair that we have to wait a long period of time after the election. 결국 공화당 지지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장 투표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폭력 사태가 빚어지면서 워싱턴 DC와 LA 등 대도시 상가마다 합판으로 가림막 공사를 해 만일의 약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벌써 주 방위군도 배치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간의 신경전이 최고조로 오르면서 유권자들끼리의 야유와 조롱은 다반사입니다. Florida is Biden. Florida is Biden. That's okay. Trump 2020. 곳곳에서 유권자들끼리의 충돌 사고가 이어지면서 소요 사태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I'm anxious, honestly. I feel like regardless which outcome happens, I feel like there will be a lot of unrest. 일부 주에서는 선거 직후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주 방위군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주 방위군 1000명을 주요 도시에 파견해 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텍사스주도 주요 도시에 주 방위군이 파견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도시 상가는 만일의 약탈 사건에 대비해 유리창과 정문에 합판으로 가림막 공사를 끝냈습니다. 대부호들의 저택이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베벌리힐스 쇼핑거리는 가림막 공사와 함께 진열 상품까지 치워버렸습니다. I've never seen such a thing. And I've been living in this country for 45 years. This is unbelievable. They're going to be put out into the street to block traffic and pedestrians tonight at midnight. Our department is on maximum deployment since last Saturday, and we'll continue that for however long it takes to protect our city.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여파로 우편 투표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표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큰 표차로 승리하지 않을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한 후보의 불복 상황도 예견돼 유권자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우리 고유의 난방시설인 구들장을 응용한 청산도의 구들장논. 생존을 위해 농민들이 고민을 거듭하며 만든 농법인데요. 현재까지도 독창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와 결혼에서는 선조의 과학기술과 생활의 지혜가 담겨있는 청산도 구들장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온돌의 구들장 원리를 활용한 이 청산도의 구들장논이 그 역사만 해도 약 400년에 달한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 전통 농법인 구들장논, 어떤 과학 원리가 숨어 있나요? 청산도의 그 구들장논은 온돌과 관계기술을 접목한 과학 영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전남 완도군에 속한 아주 작은 섬인 청산도는 겨를 재배하기 어려웠던 곳이에요. 예.
이곳에 이제 논농사하기 어려웠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경사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이 매우 척박하다는 겁니다. 예. 경사가 심한 문제는 계단식 논을 만들어서 일단 해결을 했는데요. 뭐 계단식 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경사가 급한 곳에는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토양이죠. 이제 모래가 대부분이 사질 토양이기 때문에 물이 쉽게 빠지고 토양의 영양분이 적다는 거죠. 예. 논농사는 이게 벼가 물에 잠겨야 할 수 있는 농업이기 때문에 청산도 농민들이 이 문제를 아주 과학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바로 구들장입니다. 네. 구들장은 우리나라 전통 난방 시스템의 핵심이었는데 뭐 최근엔 난방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라지고 있죠. 네. 구들장이란 두께 한 5에서 10cm, 크기가 한 30에서 60cm의 얇고 평평한 돌판을 말하죠. 예전엔 뭐 방바닥에 구들장을 퍼즐처럼 이렇게 쭉 깔아두면은 아궁이에서 뗀 열기가 구들장 아래를 데우면서 방을 데우는 형태를 말합니다. 네. 이 구들장을 농업에 이용한다니까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데 뭐 논에 난방을 떼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한 건가요? 구들장은 아주 얇고 편편한 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구들장 논 역시 이 얇은 판이 핵심이 됩니다. 예. 청산도 농민들이 만든 구들장 논의 단면들을 보면 우선 가장 아래에는 자갈층이 있습니다. 그 위에 크고 작은 돌을 한 20에서 50cm 높이로 쌓은 다음에 이 위에다가 평편한 구들장을 올려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구들과 구들의 틈은 진흙으로 메운 다음에 구들 위에 벼가 자랄 수 있는 흙을 다시 30cm 정도 깝니다. 이렇게 이제 샌드위치처럼 여러 층을 겹겹이 쌓는 것은 물 때문이죠. 네. 벼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흙이 물을 충분히 머금어야 하거든요. 예. 청산도에서는 구들장과 진흙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뭐 1년 동안 비가 일정하게 내린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름은 습하고 가을은 건조하고 봄철에는 가뭄이 자주 듭니다. 특히 섬 같은 경우는 육지보다 더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 공급이 아주 필요한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구들장 논이 몇 중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흙이 머금은 이 수분이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유지가 가능한 건데, 자, 그러면 안정적인 물 공급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나요? 일종의 이제 관계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반 우리가 보통 들여서 볼 수 있는 논 같은 경우는 논 주위를 진흙으로 둘러서 관계 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구들장 논의 관계 시설은 논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예요. 네, 앞에서 이제 구들장 아래 석축을 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석축을 쌓을 때 지름 30에서 한 50cm의 수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네. 산 정상부터 물이 흘러내려면 계단식 논의 가장 위쪽 논을 적시고 수로를 따라서 아래로 차례차례 내려가면서 적십니다. 논 한 필지 이런 수로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있는데 네. 그리고 가장 아래에 깔린 자갈층은 보조 수로 역할을 합니다. 즉 물의 양과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관계수로를 만들어 놓으면 기온이 낮아 생기는 농작물 피해인 냉해를 막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예. 근데 저 놀라운 것은 이렇게 척박한 땅의 일부 농토인데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은 일반 논과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주 척박한 자연 환경을 극복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이 청산도 구들장 논이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자, 이 세계 중요 농업 유산은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건가요? 세계 중요 농업 유산은 세계 식량기구 FAO죠. 식량농업기구가 전 세계의 전통적 농업 시스템과 경관이라든가 또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토지 이용 체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2002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네. 환경과 지역사회에 적응하면서 진화된 독특한 토지 이용 체계가 선정이 되고 있고요. 무분별한 개발이라든가 무관심에서 전통 농업 활동이 손상되고 있는 상황을 좀 막고 또 농업 유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죠. 농업뿐만이 아니고요. 네. 어업이라든가 임업, 축산 등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계 중요 농업 유산은 국가의 추천을 받아서 이 후보자를 등록을 하고 유엔 식량기구가 서류 심사 또 현지 답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요. 2018년 기준 20개 나라의 50개 농업 유산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2014년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청산도 구들장 논이 선정됐고 또 제주의 밭담 이 선정되었고요. 네. 2017년에 하동 전통자 농업, 2018년에 금산 인삼 농업, 2020년에 담양 대나무 밭 등이 총 5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럼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총 5곳에 세계 중요 농업유산이 네. 지정돼 있다 설명해 주셨는데 외국에도 계단식 논이 있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중에서도 유산으로 선정된 그런 논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네. 필리핀의 바나우의 라이스 테라스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리핀의 소수민족인 아프가오족은 생존을 위해서 험한 산에 계단식 논을 만들어 넓혀왔는데요. 오로지 맨손으로 해발 1000에서 한 1500m 고지대에 만든 논의 눈두께만 네. 22,400km입니다. 지구 반바퀴가 넘습니다. 예. 계단식 논을 전망이 좋은 위치에서 멀리서 위에서 보면 마치 웅장한 계단이 하늘로 오르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들은 식구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논을 자꾸만 산으로 계속 올라가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 눈으로 보면 야 정말 무릉도원 같아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눈물겨운 삶의 흔적이고 또 현장이기도 합니다. 예. 또 대표적인 것이 중국 윈난성 남쪽에 있는 한이족 마을에 있는데 예. 이게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눈부신 절경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엄청난 계단식 논입니다. 정말 절경이네요. 이들은 해발 700에서 한 2000m에 걸쳐서 16만 6,030제곱미터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규모의 계단식 논을 만들었는데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될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렇군요. 뭐 세계 사진작가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만큼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지는 계단식 논이긴 하지만 실제 한이족들 그분들에게는 예. 1300년 동안 오로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쌓아올린 피와 땀이기도 합니다. 예. 지형적인 요인 때문에 아직도 소가 논을 갈고 농민들이 직접 손으로 모를 심는 옛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구들장 논부터 계단식 논까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는데 생존을 위한 인류의 투쟁이 이렇게 아름다운 절경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상당히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조되거나 변조된 사진, 영상 자료를 손쉽게 탐지해내는 고성능 소프트웨어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전산학부 이흥규 교수팀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디지털 형태의 사진 변형 여부를 광범위하게 탐지하는 실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논문 수준에 머물렀던 사진과 영상 자료의 위변조 탐지 기술을 국내 최초로 세계에서 2번째로 실용화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임의의 환경에서 주어진 디지털 사진의 변형 여부를 판단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여 공항 등지에서 위 변조를 가려내는 데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땀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서강대와 숙명여대 연구팀은 땀을 잘 흡수하는 스포츠 의류로 전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땀 속 포도당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전지를 착용하고 땀을 흘리자 LCD 전자시계를 구동할 정도의 에너지가 만들어졌다며 이는 섬유 기반 연료 전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 한 방울만으로 심장질환 발생 위험을 15분 안에 진단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동맥경화와 고지혈증, 심장마비 등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나타내는 인체 표지물질 5종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칩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혈액검사 방법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2, 3일 정도가 걸리는 반면 이 기술은 모든 과정이 15분 내로 끝난다며 장비 크기도 가정용 전자레인지 정도로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쓰레기로부터 버스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메탄가스를 얻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송호준 박사 연구팀은 유기성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에서 순도 97% 이상의 메탄가스를 분리하는 장비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특수 필터를 개발해 필터 내부로 바이오가스를 흘려보내면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빠져나가고 메탄가스만 추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비는 현재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설비보다 부피가 10분의 1로 작고 가동 비용도 25%가량 저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전기자동차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리튬이온 전지의 화재와 폭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키스트 에너지 저장 연구단은 전지 양극 소재의 열 안정성을 평가하는 실시간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실제 전극의 구조적 불안정 원인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리튬이온 전지의 화재나 폭발 원인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지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작업하러 갑시다. 우와, 진짜다. 야, 대박. 우와. 야, 대박. 대문이 이렇게 떨어지고 칠이 다 이렇게 벗어졌어요. 여러분의 마음까지 열어드려요. 대문TV의 김한입니다. 우와. 어머니, 그리고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아니에요. 고맙고 감사해요. 아유, 진짜. 네, 수납 공간이 없어서 할머니께서 많이 불편하셨나 봐요. 네. 고쳐듀오 멤버들 안아주시는 모습 보니까 참 마음이 뭉클하네요. 네, 맞아요. 바로 이런 게 고쳐듀오의 보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고쳐듀오가 전국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